저희도 사실 좀 전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있어서 저희도 사실 좀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좀 뭐 사법부의 독립을 저희가 믿기 때문에 또 사법부가 좀 좋은 판결을 내려주실 거라고 또 앞으로도 믿고 또 이제 항소심도 있고 네. 정당한 판결을 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런 거 가지고 구속을 하나. 그러니까요. 저랑 강용석 소장이 얼마나 그 힘든 싸움 계속해도 우리가 진짜 오뚜기처럼 일어났습니다. 전혀 예상을 못했다. 이도 앞에서 실제로 한 집행유예 정도로 예상을 했을까요? 강용석 변호사도? 아마 그 법정 구속까지는 예상을 못했을 것 같아요. 또 네. 실형이 나올 거라고는 예상을 못하지 않았나 싶어요. 예. 왜냐하면 그 공범이라고 기소가 된 그 도도맘, 김민아 씨. 예, 그분도 이제 집행유예가 나왔고 또 본인의 경우에도 초범이고, 그러니까 이 전과 같은 게 없잖아요. 초범이고 이렇기 때문에 이 정도 실형이나 법정 구속은 예상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를 조금 살펴볼 텐데 손수호 변호사가 전 남편의 변호인이었네요. 얘기를 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할 말 있으면 하라 라고 하는 재판장의 말에 대해서 뭐 할 말 없습니다 라고 하고 재판이 끝났죠. 이번 1심 재판부의 판단을 볼 때는 유죄라고 본 거잖아요. 그렇다면 유죄인데 반성하지 않는다. 그리고 여러 유죄의 증거들이 있음에도 그거를 부인하고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 이런 부분이 안 좋게 작용했을 것이고요. 강용석 씨가 혐의에 대해서 인정하고 합의를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오늘 구치소로 들어가진 않았을 겁니다. 굉장히 무리수인데 네. 이렇게 무리수를 둬야 할 정도로 상당히 급박한 상황이 아니었을까. 그리고 상황을 잘 무마할 수 있으리라는 그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일단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뭐 합의를 해서 끝내든지 여러 가지 그 후위를 좀 도모해보자 이런 생각했을 수가 있겠고, 변호사가 이런 범죄를 저지른 건 더 큰 비난 가능성이 있다. 이게 소취하서를 위조해서 제출한 거잖아요. 법원에 또 실제로 접수가 됐어요. 이게 법원을 속이기 위해서 한 행동이다. 그리고 또 법원이 또 잠깐 속기도 했고, 이런 거는 상당히 비난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김다구 변호사, 우리가 재판 관련 내용 만약에 다루다 보면은 잘못하고 반성했다는 얘기를 실제로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는데 강용석 변호사는 그냥 할 말 없습니다로 끝나버렸다는 거예요, 지금? 네, 맞습니다. 이게 양형위원회에서도 양형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를 할 때에 피고인이 반성을 하는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 양형에 들어가는 참작 사유인 거고요. 네. 지금 뭐 여러 가지 어떤 그 증거들이 있는데 강용석 변호사는 그거를 부인한 겁니다. 그러니까 강용석 변호사의 주장은 그냥 도도맘이 뭔가 남편의 도장이나 이런 것들을 동의를 받아갖고 가져왔으니까 예. 동의를 받은 줄 알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말을 재판부는 믿을 수가 없다라는 거거든요. 아마 이제 그냥 일반 변호사라고 하면 믿기가 좀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 소송이 진행 중에 원고가 소치하서를 제출한다라고 하면 그냥 원고 보고 제출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네. 원고가 제출을 하면 피고 측에서는 소치하 동의서를 제출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원고 측에 있는 것을 꼭 무리해서 이것을 피고가 받아가지고 소치하 동의서를 제출한다? 이거 자체가 일반적이지 않다라고 본 거고요. 네. 그리고 만약 정말 이례적으로 이렇게 소치하 동의서를 가져온다라고 하면 소치하 될 상황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송이 진행되면 소장이 제출되고 준비 서면이 오가고 이렇게 서면이 이렇게 오가는 공방 속에서 이게 소치하가 될 상황이다라는 그런 인식이 변호사한테는 다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 소송은 3개월 정도밖에 진행되지 않은 상황이었고, 소치하서를 제출하기 3일 전에 방금 이제 손수호 변호사하고 이 원고 측의 변호사하고 오히려 갈등이 있어하고 원만하게 합의가 안 되던 그런 어떤 상황이었는데 갑작스럽게 3일 만에 원고의 아내가 갑자기 소치하 동의서를 가져온다? 이거 자체가 납득하기 어렵다고 보인 거고요. 정말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상하다 생각을 했으면 원고 측 변호사가 있었기 때문에 전화 한 통이나 아니면 문자 하나 넣어가지고 정말 동의해 준 게 있냐라고 이런 확인 절차를 변호사들은 거치는데 그런 것조차 없었다라고 지금 보기 때문에 재판부에서는 아니 변호사라고 하면 변호사 1년 차, 아니 한 달 이제 막 시작한 변호사도 그런 건 다 아는데 이거는 너무 상식적이지 않다라고 좀 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최 의원님, 재판부가 미필적으로나마 인식을 했을 것이다라고 봤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죠. 일단은 그런데 좀 이해가 안 되는 네. 부분은 사실은 소송을 제기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데 소송이 열리지 않으면 이 사람이 어떻게든 나중에 문제 제기를 할 건데 그러게요. 그거를 소송 제기한 서류를 위조를 해가지고 소송을 취소했다. 사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일이거든요. 상대편에서 반발할 것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 사건이 처음에는 변호사가 설마 곧 들통날 일을 이렇게까지 무리하게 했을까 해서
처음에는 분명히 서류는 위조가 됐으니까 네. 김민아 씨만 검찰에서 기소를 한 겁니다. 2016년에. 그러다가 정황을 보니까 이게 도저히 강용석 변호사가 개입을 안 했다고 보기가 힘들다. 네. 그래서 사실은 김민아 씨가 기소된 2년 뒤에 강용석 변호사가 기소가 된 겁니다. 네. 기소된 시점이 같이 공모를 했다는데도 불구하고 기소된 시점이 2년이나 차이가 나요. 그거는 이제 검찰에서 처음에 봤을 때도 이게 정말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범죄다 하고 봤었는데 그래도 주변 이렇게 이제 명백한 문서 위조가 있고 예. 그리고 또 그것을 하는 정황을 따져보니까 강용석 변호사가 그때 뭔가 급박한 사정이 있어서 이렇게 말 안 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급박한 사정 때문에 했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리고 기소를 했는데 그 네. 이유라는 것이 당시에 강용석 변호사가 방송에 출연해가지고 굉장히 인기가 있던 시절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소송이 제기가 되면 자기가 그 어떤 방송에서 누리고 있는 인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큰 타격이 오니까 예. 상당히 무리수를 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조치를 했을 것이다. 예. 이렇게 검찰이 결론을 내리고 기소를 했고 재판부에서 그것을 다 인정을 해서 이제 법정 구속이 된 거죠. 그래서 무렵이 김민아 이제 씨하고 좀 다른 판결이 나왔어요. 출연료가 뭐 수천만 원에 이를 정도로 월 그렇게 받을 정도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었는데 처음에는 교사죄라는 걸로 시작을 했다가 나중에 공동정범으로 이렇게 간 거잖아요. 네. 근데 그 대응할 때 있어서 저도 좀 이해를 못하는 게 심리적으로 본인이 그것을 인식을 못했을까. 그리고 또 재판부에 저런 식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 할 말 없다고 하면 부정적으로 작용할 거를 뻔히 아는데도 불구하고 네. 왜 그렇게 했을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뭐 법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괘씸죄적인 측면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결국은 심리적으로 반성하고 잘못하고 이것에 무리를 일으켜서 죄송하다는 표현으로 마무리를 했어야 되는데 네. 제가 보기엔 그런 대응이 너무 자기중심적이지 않았나 하는 안타까움이 있어요. 실형까지는 염두에 경우의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도 집행유예로 나오지 않을까 생각했는지 모르겠는데 아까 이제 뭐 김세희 정 기자입니다. 얘기하는 게 탄압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뭔가 좀 억압받고 있다고 생각을 할까요, 강용석 변호사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본인은. 왜냐하면 이제 이게 그냥 법률적인 것보다 오히려 정치적인 이해관계나 뭐 정치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다시 이제 본인이 회복할 때 훨씬 빠르게 회복할 수 있고 명분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냥 변호사가 법률적인 문제에서 이렇게 문제를 야기하고 여기에 대해서 법적으로 처벌받았다 이렇게 되면 예. 명분이 없잖아요. 다시 이렇게 사회적인 지위나 아니면 사회적인 활동을 시작할 때 명분이 없으니까 그래서 저런 명분이라고 생각하고 뭐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있다 이런 주장을 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저게 본인들한테 유리하니까 저런 주장을 했을 수도 있고 또 실제로 이제 사고방식 자체가 이제 아까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정 부분 이제 정치를 하는 사람들 중에 정치에 적합한 사람들 중에 자기중심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분들이 정치를 더 잘한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네. 그런 것처럼 자기중심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으면 이게 나를 탄압하기 위해서 이런다라고 실제로 믿을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재명 지사랑 해서 이런 문제에 있어서 본인이 아주 효율적으로 공격수 역할을 하니까 예. 이렇게 탄압을 받았다라고 본인이나 아니면 주변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게 이 재판을 풀어가는데도 유리하고 네. 다시 이제 사회적인 활동을 시작하는데도 유리하고 그리고 또 실제로 그렇게 믿고 있어야 저분들도 같이 활동하는데도 또 그렇겠죠. 연대감도 있을 거야. 근데 이 전 남편은 어떻게 보면 피해를 당한 사람인데 어제 전 남편이 법정에 나왔나 봐요. 눈물을 좀 흘렸다면서요? 네, 참 저도 그 기사를 보고 좀 이례적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왜냐하면은 아무리 뭐 좀 큰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선고날까지 이렇게 그 사문서 위조라든가 이런 사건에 나오는 경우가 또 드뭅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그냥 단순하게 민사소송에 있어서 사문서 위조가 되었고 그리고 이제 그게 법원에 제출했다는 걸 떠나서 그 문제가 되었던 그러니까 강용석 변호사가 소를 취하하려고 했던 그 재판 자체가 강용석 변호사가 불륜 관계에 있었다.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지라는 거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그 남편 측 입장에서는 강용석 변호사가 사실은 나의 그 불륜으로 인해서 나의 어떤 가정을 완전하게 깨트리고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있지 않다가 이번에 이제 마지막에 이 마침표, 이번 법원 선고로 마침표를 찍었다라는 아마 그런 생각에 눈물을 흘리지 않았을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사실 최 박사님 저 사건에서 가장 힘들었던 사람은 전 남편일 수 있어요. 그렇죠. 아내가 바람을
피웠다. 또 뭐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뉴스에 초점이 되고 더군다나 남편의 인감을 훔쳐가서 도장을 찍어서 사문서 위조를 한 거기 때문에 사실 인감 같은 경우는 동사무소에서도 뛸 때 거기에 뭐 사망한 사람이나 이거 잘못하면 법적으로 처벌받는다고까지 하는 거를 강 변호사 입장에서 그거를 잘 모르고 했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뭔가 저 심리적으로도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자기 뭐 이 변호사님 말씀처럼 자기에 대한 중심이 너무 강하고 나만 옳다. 나는 I am okay, you are not okay. 나만 옳고 다 틀렸어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고방식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그 추측도 해볼 수가 있죠. 사실 최경선, 강용석 변호사가 국회의원 시절에 굉장히 두각을 많이 크게 드러내는 정치인이었거든요. 여러 가지 사고를 많이 쳤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 하버드 대학까지 석사 출신이니까 상당히 처음에는 촉망받는 정치인이었는데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이후에 이제 발언들이 상당히 그 아나운서 비하 발언으로 해가지고 당에서 제명이 되고 그리고 박원순 시장의 아들에 대해서 병역 의혹을 제기했는데 그것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가지고 국회의원직 사퇴까지 하고 그러니까 사실은 당에서 제명되고 국회의원직 사퇴까지 하고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이제 사무소 위조로 인해서 법정 구속되는 사태까지 이르렀는데 굉장히 그 인상 자체가 드라마틱하다고 해야 될지 어떻게 굴곡이 심하다고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 지금 같은 공동 정범으로 인해 가지고 김민아 씨 같은 경우에는 빨리 기소가 됐기 때문에 이미 사실은 2년 전에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가지고 이미 2년이 흘렀거든요. 그래서 사실 연말이 되면은 김민아 씨 같은 경우는 형이 이제 끝나게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같이 그 사문서 위조를 했는데 강용석 변호사는 인재사 형을 시작하게 되니까 상당히 그 차이도 크게 보이네요. 그래요. 강용석 변호사 하면은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영상으로 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쪽 피하 지방과 척추 이런 걸 떠나서라도 이 혈관종 하나만 가지고도 이게 박주신이 아니라는 걸. 박주신 씨가 작년 타병원에서 12월 달에 찍으신 MRI 촬영하고 오늘 저희 세브란스 병원에서 찍으신 MRI를 저희는 동일인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저는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린 대로 국회의원직을 사퇴하겠습니다. 병역 의혹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인신공격이나 명예훼손적인 면이 있었던 점들에 대해서도 당사자들과 또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전에는 어쨌든 적극적으로 변명을 하셨었는데 그 사진이 맞다. 홍콩에서 그분이 맞다라고 그 블로그가 밝혔을 때는 왜 아무 말씀 안 하셨죠? 맞으니까요. 사진이. 사진은 맞으나 스캔들은 아니다.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잘라버리시면 굉장히 황당해지는데요. 네네. 그게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니고요. 네네. 연락을 주고받다 보니 우연히 하루 저녁 오후에 수영장과 저녁 식사를 같이 한 것일 뿐인데 이게 마치 무슨 밀월 여행을 떠난 것처럼 돼 있는데 의사들의 그 도움을 받아서 점이 없다 이렇게 또 셀프 생쇼를 하셨는데요. 네, 그렇게 혼자서 셀프로 하셔도 그 검찰이나 경찰에서 그걸 과연 증거로 인정해 줄까요? 어떠세요? 어때요? 나중에 말씀드리죠 뭐. 네. 오늘 그래도 언론에 한 말씀 하고 싶으신 게 있으시다면. 아니 나중에. 항소하실 건가요? 네. 하실 말씀 없으세요? 이도하 변호사님, 제명을 당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 의원직이 사퇴되는 경우도 거의 없었단 말이에요. 네, 저희 사실 이제 구속돼서 수감되기 전에 이제 제명이 되거나 의원직 사퇴하거나 이런 경우가 거의 없었죠. 아주 특이한 경우였고, 강용석 변호사하고 저는 이제 국회에서 18대 때 국회의원을 같이 했어요. 근데 사실 전형적인 엘리트 코스를 밟았어요. 경기고 나오고, 서울법대 나오고, 하버드에서 로스쿨을 다니고, 로스쿨 다닐 때 본인 주장으로 그 학생회 회장을 했었다고, 이게 동양인 최초라고 이렇게 저희한테 얘기도 해주고 그랬었는데, 그리고 이제 장인어른도 법조인 출신의 국회의원이었죠. 그래서 국회의원을 하신 분이고 이러니까 정치를 잘 알고 있었고, 정치에 대해서 이렇게
본인이 아주 야심이 큰 사람이기도 했고, 그랬고 또 사실 또 저렇게 부정적인 면만 있지만 이제 저희가 본회의 같은 데서 발언을 하는 걸 보면 로스쿨과 관련해서 저희 법안이 있었는데 네. 그 당론이 거의 정해져 있었어요. 통과시키기로. 근데 로스쿨 관련 법안을 하는데 이제 반대 그 토의를 갑자기 현장에서 하면서 자기같이 개천에서 용이 나오려면 로스쿨은 좀 어렵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를 듣고 여야 의원들이 다 마음이 바뀌어서 그래서 그 법안이 통과가 안 되고 뭐 이럴 정도로 그런 발언을 하기도 했는데 이렇게 자기 중심을 못 잡으면 이렇게 너무 젊은 나이에 권력을 가지고 여러 가지를 가지면 저희가 흔들리게 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뭐 그런 게 있었던 거 아닐까. 그러니까 자질이 뭐 사람이 장단점이 다 뭐 어느 게 우수하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장점도 저희가 봤을 땐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분명히. 그러니까 정치계에서도 그렇고 방송도 그렇게 활발히 했겠죠. 근데 이런 모습을 보니까 저희는 사실은 그 부인이랑 아이들을 알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마음이 안 좋죠. 예. 설득력 있게 말을 잘하는지는 모르지만 이 신뢰성에 대해서는 조금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아까 그 불륜 문제가 나왔을 때 불륜은 아니다 하고 강하게 부인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 법정 구속이 되는 이 사건의 판결을 보면은 뭐냐 하면은 도도맘 김민아 씨의 남편이 강용석 변호사한테 우리 가정을 파탄시켰다 해가지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 거거든요. 그 소송의 결과 재판부가 서울가정법원에서 강용석 변호사는 이 집의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으니 4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을 내렸거든요. 그럼 재판부가 어느 정도 인정한 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불륜을 강하게 거부했던 부인했던 강용석 변호사의 그 말의 신뢰성 이런 거는 좀 떨어지지 않나 이렇게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다음은 또 김부선 씨는 어떻게 되는지도 관심인데 일단 좀 이것도 좀 인터뷰를 한번 좀 들어보겠습니다. 강용석 변호사님은 굉장히 변호사로서 법률가로서 유능하고 명석하시고 그건 이미 정평이 나 있습니다. 저는 정치인도 아니고 진영 논리에 빠질 이유도 없습니다. 그냥 오로지 진실을 밝히는데 최선을 다해줄 변호사님이 누구신가. 강용석 변호사가 지금 법무법인 소속이에요. 대표 변호사입니다. 그래서 엄격히 말하면 지금 김부선 씨의 변호인 또는 김부선 씨의 고소 대리인은 강용석이 아니고요. 그 해당 소속 법무법인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담당 변호사로 변호사 강용석 또 그 외 변호사 A, B, C 이렇게 돼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강용석 변호사가 판결이 확정돼서 변호사 일을 못한다고 하더라도 변호인이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네. 김남국 교수님, 뭐 법무법인에 다른 변호사가 있다 한들 김부선 씨는 강용석 변호사를 보고 선임을 했을 텐데. 네. 지금 방금 이야기 나온 대로 법무법인을 선임을 하면 그 법무법인 안에 어떤 변호사를 특정해 갖고 선임을 한 게 아니라 해당 법무법인과 사실상 위임 계약을 체결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법무법인의 소속 변호사로 되어 있는 사람들은 그 법무법인이 담당 변호사 지정이라고 하는 행위를 거쳐가지고 이 변론 활동을 할 수가 있는 건데요. 그러나 이제 외형적으로 법률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김부선 씨라든가 아니면 모든 일반적인 사건을 보게 되면 법무법인을 선임했다라고 하더라도 그 법무법인 진짜 그 자체 외형을 보고 한 게 아니라 그 법무법인에 소속되어 있는 누군가를 보고 찾아가는 겁니다. 김부선 씨도 역시 마찬가지로 강용석 변호사를 보고 찾아갔던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김부선 씨 상황에서는 고소대리가 하나 사건이 있고 또 반대로 김부선 씨가 고발당한 그런 사건이 있기 때문에 두 가지에 대해서 이제 그 소송 위임 계약이 다 체결되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법무법인 소속 다른 변호사가 이 사건을 맡아서 처리해 줄 수 있을지는 좀 의문인 것 같습니다. 같은 소속 변호사라고 하더라도 각각 이제 처리하는 사건이 다른 그런 상황인 거고 그리고 만약에 이것을 맡아서 처리한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의 또 수임료, 별도의 수임료를 줘야 되는데 김부선 씨가 경제적 여건이 지금 그렇게 되지 않다라고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거기에 대해서 아무리 또 김부선 씨가 굉장히 돈을 많이 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이 변호사들 입장에서는 맡기가 좀 꺼려지는 사건입니다. 정치적인 어떤 사건이고 또 거기다가 논란이 굉장히 큰 사건인데 여기에서 또 딱히 지금 여러 가지 보도자료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누군가 뚜렷하게 봤을 때 김부선 씨가 유리하다, 김부선 씨가 하고 있는 이야기가 진실이다라는 그것을 판명해 줄 수 있는 그런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변호사로서는 지금 현재
이것을 뭐 큰 돈을 준다고 하더라도 강영석 변호사 법무법인의 다른 변호사들이 맡기는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고발한 건이 있잖아요. 여기서 변호사가 없어져 버리면 그 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 그건 아니고요. 지금 보면 지금 김 변호사님 설명해 주신 것처럼 위임 계약서 자체가 법무법인하고 돼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담당 변호사가 지정돼 있을 텐데 강용석 변호사 말고 이제 다른 변호사들이 몇 명 더 있으니까 그 변호사들 이름이 같이 들어가 있어요. 담당 변호사를 한 명만 지정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같이 들어가 있고 또 지금 만약 한 명만 있었다 하더라도 이런 사태가 벌어지면 그냥 추가로 또 지정할 수 있어요. 이제 담당 변호사 이름이 들어가서 그래서 사실 법률적인 일은 그 강용석 변호사보다 더 젊은 변호사들이 한 2-3명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 그 변호사들이 내용을 알고 있을 가능성도 있고 그리고 이 부분을 수행할 수도 있을 텐데 사실은 이 사건 자체가 정치적인 부분 이 있다고 해야 되나 아니면 대언론도 많잖아요. 그렇죠. 대언론에 그런 부분도 대해서 대응해야 되는 것도 많고 한데 그런 부분을 하는 게 그걸 좋아하는 변호사들이 있어요. 이제 강용석 변호사는 사실 언론에 노출되고 또 본인이 이런 주장을 그 이재명 지사와 이제 동급으로 같은 체급으로 이제 대선 주자급이니까 이 사건을 이렇게 대응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본인은 이 부분을 뭐 이렇게 표현하면 그렇겠지만 즐겼다고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네. 보통의 변호사들은 저도 이제 이 법무법인의 다른 변호사들도 알지만 그걸 즐기는 변호사, 안 즐기는 변호사도 많아요. 않죠. 이게 네. 너무 버겁기도 하고 네. 또 이런 사태 막 기자분들한테 전화 오고 막 이런 거 자체가 스트레스가 네. 되는 사람들도 네. 있어요. 이 사건만 했으면 좋겠는데 내가 기자분들 전화에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당황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뭐 그냥 김부선 씨가 원하면 그 사무실에 다른 변호사님들이 이 사건을 수행할 수도 있을 텐데 이제 사건의 양상은 달라지겠죠. 김부선 씨가 아직까지 반응을 안 내서 근데 좀 당혹스럽겠죠. 당혹스럽고 변호인이 구속됐으니까. 아마 충격받았을 수도 있죠. 그걸 네. 전혀 예상하지 못했고 뭐 강경숙 변호사 당사자도 지금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거기 무력감에 빠져 있을 수도 있고 상실감에 빠져 있을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김부선 씨 쪽이 힘이 빠진 건 사실이고 오늘 계속 이제 기사들 검색해 보면은 이제는 이재명 지사가 반격해야 될 시점이 오지 않았나라는 분위기에 그 언론도 많이 지금 노출되는 걸 보면 확실히 김부선 씨에게는 좋은 일이 아닌 거죠. 예. 자기가 함께 해주던 변호사가 구속됐는데 결코 유리할 수 없는 거죠. 예. 흐름이 조금 바뀌는 것 같기도 합니다.